28페이지에 이제 회계란 무엇인가라고 적혀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복습할 필요 없어요. 저는 항상 공부할 때에 공부하는 방법은 예습과 복습이 있죠. 그런데 저는 수업 특징이 예습은 금지예요. 절대 예습하시면 안 돼요. 왜 예습하지 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반은 전부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 학습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들어요. 근데 그걸 잘못 기준 잡고 이해해버리면 나중에 제가 이건 이겁니다라고 하는데 계속 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엄청 쉬워요. 이건 이거야 그럼 네 하고 끝이거든. 스펀지처럼 흡수해요. 이건 이거래.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게 되는지를 생각하는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 학습에서는 제가 예습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특히 초반에 제일 위험해요. 공부에 의지가 불타잖아. 이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책 보면 무슨 말인지 알고 싶잖아. 그래서 쭉 읽어가다 보면 본인이 이해한 대로 하는 게 고정관념이 돼버려요. 그럼 제가 또 다른 규칙을 설명드리는데 그게 계속 왜라는 의문점이 물음표가 뜨는 순간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예습은 제가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복습은 그래도 우리 성인이니까 자 강제할 수는 없고 권장. 복습은 꼭 권장을 해요. 지금 우리 수업이 6월 10일이죠. 그럼 아마 제 예상에는 5월 말까지 계속 제가 뭔가를 알려줄 거예요. 엄청 오랫동안 알려주겠죠. 물론 복습이라는 것도 되면서 또 새로운 걸 하나씩 초반에 계속 새로운 것만 알려드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여러분 아는 거에다 새로운 걸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나갈 건데, 복습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 혹시 여러분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에빙하우스라고 저만큼 할 일이 없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까먹는지에 대한 걸 한 사람인데, 사람은 1시간 안에 40몇 퍼센트 거의 50% 좀 안 되기를 까먹어요. 그 망각곡선에 보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월요일이죠. 여러분들 저번 주 월요일 점심 뭐 드셨는지 기억나나요?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걸 너무 맛있게 먹어서 친구한테 말을 한 번이라도 했든지, 맛이 엄청 없어서 여기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아니면 천재예요. 일반적으로 먹을 때는 얘가 맛있다 맛없다 뭐라를 느끼면서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생각 안 하면 그거는 흘러가는 거에 하나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내 거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와 같이 책 보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책 봤을 때는 이해 안 가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제가 바꿔 설명드리고 다시 보면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 드릴 건데, 그걸 여러분 걸로 안 만드시면 나중에 우리 수업 끝나고는 저와 같이 책 이해 가도록 읽었던 추억으로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걸로 만드시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다들 쉽지가 않다는 건 알아요. 복습이라는 게. 그런데 그날 했던 거 그날 보면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걸 일주일에 몰아서 주말에 한 번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이제 절망의 시작이 와요. 정말 하루하루는 30분도 안 걸리는데 주말에 하려고 그러면 뭔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 사태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그날 했던 거. 근데 저와 같이 수업 끝났잖아. 끝나고 나서 그냥 바로 봐도 기억이 꽤 오래 가요. 어떻게든 본인이 혼자서 봐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방법론을 좀 찾으셔서 자기 걸로 꼭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수업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가면, 자 먼저 회계라는 걸 생각하기 전에 자 우리 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북이를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저도 첫 수업 시작은 북이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세무회계의 전산화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전산회계 운용사라는 이제 시험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전산 세무회계 시험도 나오고 이렇게 전산화가 바뀌었는데, 자, 이 바뀌는 이유가 이 북이라는 말은 얘는 장부에 기록하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북키핑 그냥 북이는 장부에 기록하다는 말의 줄임말인데, 과거에
우리 격리사무원이라고 하면 정말 이 부기만 할 수 있어도 엄청 바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는 우리 그 종이 이면지 똥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좀 질 안 좋은 종이하고 빨간 볼펜, 까만 볼펜 그리고 자 이렇게 이거 가지고 계속 쓰고 오늘 우리 회사 통장에 돈 들어오고 수금했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장부에 기록하고 이 거래처의 잔액을 또 따로 기록하고 외상한 거 다른 외상대장도 또 기록하고 일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기 라는 표현을 쓰면서 격리사무원이 일할 때는 이 업무만 가지고도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다른 일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산화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게 된 거예요. 이 전산화가 되니까 과거에는 하루 8시간, 9시간을 일을 해도 업무가 벅찬 상황에서 어느 순간 30분 만에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럼 더 많은 일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기가 이제 우리가 공부해 알아야 되는 지식이 회계로 넘어온 거예요. 이 회계는 한자어로만 하면 우리 모임 회자, 동창회할 때 회자하고 세마다 숫자 계산하다 했다 개자인데, 근데 이 회계는 그 한자 원어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얘는 우리 기업과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 회계예요. 이제 장부에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록해 놓은 걸로 우리 회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 정보를 생산해서 주는 일까지 하는 게 회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지식도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럼 이 회계는 우리 기업가의 이해관계자가 얘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회계 종류가 나눠지게 돼요. 우리가 생산하는 이 장부에 기록해서 생산하는 정보가 누구를 위해서 생산하는 거냐, 누구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려고 생산하는 거냐에 따라서 회계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자, 그 정보가 첫 번째가 이제 재무회계가 있어요. 이 재무회계는 우리 기업가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재무회계고, 관리회계라는 게 있는데 이 관리회계는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세무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세무회계예요. 지금 얘네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회계의 종류들이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거냐. 자, 지금 우리 교재 29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전 책 보고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제가 설명하고 틀린 부분은 바로잡아로 제가 말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 다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책 쭉 적은 거 보면 이승희 씨, 우리 책 저자가 어떤 의도로 써놨는지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책 읽었는데 책이 안 읽혀지시면 그때 저한테 그냥 복습하시면서 바로 질문해서 소화시키셔야 돼요. 자, 그럼 자, 먼저 재무회계에 대해서 좀 보면, 자,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했는데 외부 이해관계자는 범위가 엄청 넓어요. 뭐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러 갔다 볼게요. 혹시 대출 안 받아보신 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대출을 받으러 가면 은행에서 제일 먼저 저한테 확인하는 게 이제 저의 신용도를 확인을 하는데,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한테 너 얼마 버니? 소득증명원 가지고 와. 그리고 너 재산 얼마니? 이런 거 확인해서 대출 한도도 정해지고 이자율도 정해지고 기간도 정해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개인인 제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따질 건데 법이 인격체라고 말하는 법인이 우리처럼 실체가 없이 법이 인격체라고 말하는 법인이 은행 가서 돈을 빌리러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인한테도 우리 자연인보다 더 깐깐하게 너 그럼 1년 동안 얼마 벌었니? 너 재산은 그럼 얼마 가지고 있니? 다 따지겠죠. 그럼 그런 정보를 우리가 생산을 해서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돈 빌려주려는 은행이라든지 혹은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주식은 왜 하는 거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가지고 슬퍼하는 게 주식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자, 주식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 전두엽이 작아요. 노름 좋아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세계 탑이에요. 전두엽 작은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마약류나 아니면 그 노름 그 도박에 대해서 제재가 센 이유가 그것 때문에 센 거예요. 그는 의학적으로 나와 있고 그렇게 우리나라 하고 있는 행동인데 그래서 뭐 주식한다고 뭐라 할 수 없지만 원래 정상적인 주식 행위는 그 기업의 사업에 내가 자금을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같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 돈을 벌었을 때에 그 이익을 분배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주식을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능력 가지고 지금 돈 없는 제가 반도체 맞는데 여러분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투자 안 할 거잖아. 근데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봤더니 몇 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까지 올라갔다는 걸 입증해주고 있고 이제 조금 필요하대. 그러면 대박 나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정보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이 재무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재무회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은 두 가지를 원칙적으로 병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고 이걸 K-갭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KIFR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제 이 재무회계라는 걸 할 건데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하는 거는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쓰는 거고 일반 기업 회계 상장사는 의무고 비상장사는 선택사항이고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비상장사만 선택사항이지 상장사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상장사다 비상장사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그 뉴스 보면 코스피 코스닥 이런 이야기 하죠. 이 코스피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권거래소에 등록해서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도록 등록된 게 코스피 시장이고 코스닥은 증권협회에 등록해서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도록 시장에 나온 게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 때 정확한 일관성이 있는 하나의 기준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증권 통장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주식을 다루는 회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IFRS인데 국제회계 기준 중에서 전부 다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한국이 이제 선택한 조항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KIFRS 쓴 거예요. K-팝보다 먼저 K를 썼어요. 옛날부터. 그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뭐냐면 자, 우리나라가 그냥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과거에 쓰고 있었어요. 쓰다가 이제 IF라는 시절도 지나고 하면서 회계 기준이 너무 IFRS나 이런 거랑 일치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상장사가 아니지만 비상장사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꼭 우리 증권시장이 나와야지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IFRS하고 개념적으로 일치한 부분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바꿔간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얘네들을 주로 썼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KGAAP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상장사 가면 이거 쓸 건데 비상장사는 전부 다 이거 써요. 그 우리나라의 비상장사가 90몇 %예요. 상장사가 더 작아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세무사가 라이선스를 치르겠어요. 시험보다 IFRS로 시험을 봐요. 이제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서를 다시 봐요. 왜냐하면 거래처는 99%가 여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회사는 전부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시험 위에 상단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국 최대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라는 지시가 없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라라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대학교에서 전공하신 분들은 4년제 대학교는 이걸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학문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 전문 대학교하고 일반 4년제 대학교하고 차이는 4년제 대학교는 원래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꿈과 희망을 줘야 되겠죠. 글로벌하게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할 때 이거 다시 공부하는 거고. 그 전문 대학교는 둘 다 가르쳐 주죠. 근데 라이센스들은 다 이걸로 취득하는 라이센스 시험을 봐요. 왜냐면 바로 현장에 투입돼야 되니까. 그런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시험은 이거 위주고 어쩌다 한번 이론에서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어쩌다 한번 얘가 나올까 말까니까 자고는 이걸 위주로 갈 거예요. 근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커요. 뭐 개념 체계 일부나 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없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진짜 차이는 중급 회계라고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야 차이가 발생하지. 회계 원리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거의.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선수 학습 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 내가 공부했던 거랑 좀 다른데라고 또 고민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다가 IFRS하고 그 우리 KF하고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서 고민하실 수 있을 부분이 있으면 IFRS하고 틀리다. IFRS는 이렇게 하는데 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이거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IFRS를 본 적이 없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런 말 하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딴 데는 다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서 이 기준들을 가지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목적으로 하는 게 재무회계인 거예요. 그럼 이 관리회계라는 건 뭐냐면 얘는 내부 이해관계자가 우리 직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권한자예요.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직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원은 내부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외부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직원은. 여러분들 회사가 월급이 3개월째 안 나왔어요. 회사 다닐 거예요? 그만둘 거예요? 3달 동안 월급이 안 나왔어. 그럼 과거의 일을 생각 한번 해봐야지. 이 회사가 어땠는지. 봤더니 우리 회사는 항상 매년 3달 정도는 힘들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엄청 좋아서 상여금 300% 주고 또 힘들었다가 이게 매년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원래 업종이 그랬나 봐. 그렇다면 나도 기다려줘야지. 그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봤더니 과거에 이렇게 힘든 적 없는데 직원도 월급 안 나간 게 이번이 처음인 거야. 그리고 계속 안 좋아졌어. 그러면 선택해야죠. 내 인생도 중요한데 회사한테 미안하지만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표현하는 건 의사결정 권한자예요. 이걸 하자 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 관리회계는 원가회계랑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원가회계하고 다른 거예요. 자, 원가회계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비대면 하면서 안 쓰게 된
자주 안 쓰는 이 보도마카. 이 보도마카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에 사와서 500원에 판다고 볼게요. 그러면 저는 400원을 남길 생각인 거죠. 그럼 그냥 100원에 사와서 얘를 400원 남기고 500원에 파는데 얘 하나 사오는 데에 택배비가 2,5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팔려고 사오는데. 그러면 제 입장에서 이 보도마카의 가격은 얼마죠? 100원인가요? 2,600원인가요? 제 입장에서는 2,600원인 거죠. 보도마카 가격 100원과 택배비 2,500원 하면 2,600원이죠. 거기까지 계산하는 게 원가회계예요. 그냥 얘 사는데 2,600원 들었구나. 여기까지가 원가회계인데 관리회계는 자 지금 이 2,600원이면 내가 원하는 이익을 400원 남겼어요. 자 3,000원에 이걸 팔면 사람들이 샀을 거냐 그거예요. 대체제를 찾지. 500원이면 풀려면 샀을 만한데 얘가 3,000원이면 사람들이 안 샀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원가회계가 아니고 관리회계인 거예요. 그럼 관리회계는 그럼 팔아도 돈이 안 되니까 사지 마세요가 아니고 그렇다면 자 이 보도마카를 100개를 사는데도 택배비가 똑같이 2,500원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한 개당 25원씩 택배비가 들어가는 꼴이 나오죠. 그럼 한 개당 원가가 125원이다라고 되게 되고 그러면 375원을 남겨서 500원에 팔 거냐 아니면 525원에 팔 것이냐 400원 남기면서 그럼 투자한 이 2,500원을 언제 내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 손익분기점 그 기간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권환자한테 정보를 생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의사결정권환자가 이때 정도까지면 투자할 만해 합시다 라고 하면 얘는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게 관리회계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 보면 원가관리회계라고 적혀 있는데 그는 원가회계를 가지고 관리회계로 넘어가도록 진도를 적어놔서 원가관리회계라고 같이 쓰는 거고 일단 시작은 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얼마가 투자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전치기 언제 하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본전치기가 100년 뒤면 저라면 사업 안 해요. 그죠? 근데 10년 뒤면 고민할 수도 있을 규모죠. 방금 제가 2,500원이라고 표현했지만 공력 습계가 붙으면 25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틀려지게 되겠죠. 그럼 그걸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관리회계인 거고 마지막이 이제 세무회계라고 적혀 있는데 이 세무회계는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재무회계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을 기업들이 고용해서 그 대가를 주는 첫 번째 목적은 세무회계예요. 왜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유용한 정보라고 해봐야 뭐 있겠어. 나 얼마 벌었어요? 얼마 받았어요? 세금 낼게요. 그걸 우리가 직접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납부하는 게 세무회계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우리나라 3대 세법, 법소부라고 말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예, 상위법이 국세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그 법이 명령한 게 너네들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벌면 여러분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회사가 돈 벌면 회사가 직접 나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 세금 낼게요. 근데 그거 똑바로 안 내면 잡으러 오는 게 흔히 세무조사라고 표현하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무회계는 우리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세 개 가지고 봤을 때 이 재무회계는 앞에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데 투자자나 채권자 돈 빌려주려는 사람한테 줄 때 내가 얼마 벌 거예요 라고 아니고 나 얼마씩 벌어요 라고 말해야 되지. 나 올해 1억 벌 거예요. 이런 이상한 소리는 안 믿겠죠. 저 전년도에 1,000만 원 벌었어요. 그건 믿을 거예요. 기록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나 건물 있어요. 한마디로 이 재무회계는 얘는 과거 취향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무회계의 특징은 과거 지향 정보,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재무회계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 들어오면 왜 들어왔는지 있을 거고
돈 나가면 왜 나갔는지 쓸 거라는 거예요. 일어났으니까 그 기록들을 쓰는 거지 물건 팔 거야 라는 예상을 쓰진 않아요. 팔았는데 돈 못 받아서 이런 건 쓸 거예요. 이 과거지향 정보인데, 자, 이 관리회계는 원가회계 하고 같은 거 아니라 그랬죠. 자, 이 관리회계는 얘는 과거지향 정보로 미래지향 정보를 생산하는 거예요.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미래에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미래지향 정보를 생산하는 게 관리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무회계는 당연히 돈 벌어야 돈 내지. 과거지향 정보를 가지고 얼마 벌었어요? 얼마 받았어요? 얼마 낼게요? 이게 세무회계예요. 이게 이제 우리 회계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제 우리 교재 아래쪽에 보시면 29페이지에 자, 회계의 기본 가정이라고 적혀 있죠. 회계 전제 조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첫 번째가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우리는 법인 여러분들 그 회사 이름 앞에 주자 붙거나 사자 붙거나 제자 붙거나 혹은 합, 유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그 적혀 있는 건 법이 인격체로 인정한 거예요. 상법에 의해서. 근데 물론 상법이 아닌 법들에 의한 법인들도 방금 앞에 말한 거에 사단법인 이런 건 있지만 그건 다른 법이든 법들이 인격체로 인정한 건데, 그러면 그 법인은 홀로 독립적인 존재이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삼성전자 누구 거죠? 그냥 홀로 독립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재용 것도 아니고 이건희 것도 아니고 이병철 것도 아니고 스티븐 잡스 고인됐잖아. 그래도 아직 애플이 없어진 거 아니죠. 그냥 기업은 홀로 독립적인 거예요. 진짜 누구 사람이 주인을 따지고 싶으면 주주들이 주인인 거예요. 주들이 주인인 거지. 걔네들은 최고 경영자이고 지분을 잘 사업 잘 되었을 때에 지분이 많으니까 이익을 많이 배당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손해 보면 그만큼 손해 보는 금액도 자기가 크니까 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차이인 거지. 법인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고 홀로 독립적인 존재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거라는 전제 조건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사업을 영위할 거다. 자, 우리가 올해만 하고 사업을 그만둘 거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산기업이라 그래요. 종료하는 것을 우리는 청산기업이라고 표현을 써요. 이 참고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올해까지만 사업하고 그만둘 회사는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을 가지고 그 토대로 장부에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물건 팔았어요. 오늘이 예를 들어 12월 10일이었다 볼게요. 그럼 우리는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물건 팔았을 때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한 달 외상을 했던 물건 팔았다고 장부에 쓸 거예요. 그런데 올해 말까지만 사업할 회사가 한 달 외상으로 물건 팔았는데 팔았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 지금 기부한 거잖아요. 그럼 돈 못 받는 상태인 걸 알면서 물건은 남한테 줘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거라는 전제 조건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과정. 자, 우리
먼저 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의 차이가 뭘까요?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의 차이. 제일 중요한 건 이윤을 추구한다가 아니에요. 비영리 법인도 당연히 이윤을 추구해요. 왜냐하면 고유목적 사업 하려면 돈 없이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돈을 벌어서 그걸로 고유목적 사업을 하는 게 비영리 법인인 거고, 영리 법인도 당연히 돈 벌어야 돼요. 그럼 얘 둘의 차이가 뭐냐면, 방금 제가 돈 벌었다고 했을 때 비영리 법인은 그 법인의 소유주들한테 돈 번 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고유목적 사업한테 쓰는 거고, 영리 법인은 돈 번 걸 자기 소유주들한테 분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주들한테 배당해 줘야 되는 것이 영리 법인이고, 주주한테 배당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자기 고유목적 사업에 쓰는 게 비영리 법인인 거예요. 이윤 추구에 따라서 두 개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회사 다니실 때 이런 나쁜 사장들이 있어요. 보면 네 월급이 내 월급보다 많아. 그럼 그때 대놓고 할 말이 뭐냐면, 그럼 당신 지분 놔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이제 월급은 법인이면 대표이사는 100만 원 잡아놓고 직원들이 200만 원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고 나서 남은 돈의 나중에 분배로 자기가 배당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안 해놓고 급여라고 주는 것 가지고 니 같은 많이 말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그죠? 저도 회사하고 있는데 제 지분이 51%고 어머니가 49%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배당 안 해준다고 욕해요. 돈을 벌어야 배당을 해줄 건데. 그럼 이 영리법인은 그럼 돈을 벌어서 그 소유주들한테 분배를 해야 되고, 우린 지금 여기 영리법인에 갈 거예요. 그죠? 그럼 영리법인에 가게 되면 이 영리법인은 그럼 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 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 안에 최소한 한 번은 꼭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주주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정하는 그 회계 기간이라는 그 기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설명할 건데, 그 기간 안에 최소한 한 번은 이제 보고서를 써서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이걸 보여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제 그 관공서에 관보를 붙이고 경제신문에다가 기업 경영성과라는 거 올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잘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 회사 과거에 다니실 때 보면 우리 회사는 전혀 홈페이지가 필요하지 않는데 홈페이지 하나 가지고 있는 거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회사 홍보용도 아니고 있어야 되니까 만들었나? 그게 아니고, 그게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기업 소개 옆에 보면 경영성과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기업의 재무제표를 올리면 공시를 한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쓰려고 우리 홈페이지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지는 뭐 딴 A 회사, B 회사 다 똑같은 거 쓰더라도 안에 들어가는 공시 내용이나 이런 거에 이제 보고를 했다라는 걸 가름하기 위해서 의무로 달려고 홈페이지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이 어느 기간 안에 해야 되냐, 이 회계 기간을 보면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네요. 자, 이 회계 기간 혹은 회계 연도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설정이 가능해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 기간은 임의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계 기간의 명칭에서, 자, 우리 교재 그림이 좀 더 설명이 편하니까, 자, 우리 교재 그림을 좀 보면, 자,
우리 한국식 나이로 따졌을 때 사람은 1살, 2살, 3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법인은 법인 나이를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기수로 따질 거예요. 법인의 나이를. 그럼 올해 사업하고 있는 올해를 우리는 단기라고 표현을 해요. 올해를. 그래서 뭔가 수식어가 앞에 단기라고 붙은 건 지금 이걸 작성하고 있는 그 해에 일어난 이런 뜻이에요. 단기. 그럼 전년도를 전기. 우리 지금으로 치면 2020년도가 전기겠죠. 그리고 2022년도가 차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표현할 때에 기자를 가지고 표현을 하죠. 기수 가지고. 그럼 기자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자, 이걸 우리가 시작하는 점을 이번 기수의 시작점이라 그래서 기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초. 그럼 12월 31일을 우리는 이번 기수의 말이다라고 기말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거는 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보는 거예요. 정관이에요. 정관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에 정하지 않으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좀 표현을 보면 자, 올해는 2021년도죠. 그러면 2021년 1월 1일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1월 1일을 단기 초라고 부를 거고 혹은 단기 기초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2021년 12월 31일을 단기 기말이죠. 그럼 2020년 12월 31일을 전기라고 부르니까 얘를 전기 말이라고 부를 거예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전기 기말이라고 안 하고 전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2022년 1월 1일을 우리는 차기의 초라고 차기 초라고 부를 줄 알았는데 차기 기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럼 얘는 단기 말이라는 표현도 잘 쓰긴 해요. 단기 기말도 쓰고 단기 말도 쓰는데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전기말 12월 31일 날 이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빚이 올해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사라지나요? 12월 31일 날 재해의 종소리와 함께 그 빚이 사라진다면 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기의 기말과 단기의 기초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말과 단기의 기초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단기말과 차기의 기초도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아주 단순한 원리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뭔가를 풀 때 올해 기초가 필요해요. 근데 기초 정보가 없어. 그럼 옆에 보면 전기의 기말 정보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올해의 기초 정보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기말이라고도 쓰더라고 얘는. 자, 그래서 얘들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2020년 12월 31일 거를 2021년 1월 1일로 넘기는 거. 이걸 우리는 전기 2월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2021년 12월 31일 얘를 2022년 1월 1일로 넘기는 걸 차기 2월이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들 2월이라는 표현은 뭐 낯선 표현이 아니죠. 그죠? 근데 얘는 2월이에요. 그럼 이제 이 표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싫어하는 분이 많이 생기시는데 2021년을 1년 거를 2022년으로 넘기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2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년자예요. 월을 넘기는 건 2월이고 이자는 우리 이동하다 이사하다 할 때 이자예요. 다 같은 이자예요. 그러면 이 월자는 월을 넘기는 거고 연자는 해를 넘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날짜 기간별 보고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날짜에 최소 한 번 보고하라 그러면 마지막 날 해야 될 거잖아요. 올해 얼마 벌었는지 할 거면 이날까지도 팔겠죠. 그래서 이날에 이제 이날에 우리가 정리하는 분계를 할 건데 그때 이연이라는 표현도 보게 될 거예요. 내년으로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를 넘기는 작업을 2연, 월을 남기는 걸 2월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인 회사는 그래서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표현할 때에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도 쓰고 그리고 우리 기간별 보고의 과정인데 얘가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보고 기간 종료일이라는 표현도 쓸 거예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날이 꼭 12월 31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금융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2월 말 회계 범위에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업종끼리도 조금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꼭 12월 30일은 아닌데 일반적인 이제 업종들은 회계 기간이 그냥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머리 아프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회계 기간을 1년 이상을 할 수는 없지만 짧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는 여러분들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6개월짜리 회계 기간 가지고 있는 회계법인 가죠. 일반 법인을 들어가죠. 그러면 계속 결산하다가 불리다 봐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 없어요. 결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법인세 정리할 때도 이익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와 같이 회계 용어를 쓰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회계 기간, 회계 연도라고 표현 안 하고 자, 얘는 제가 참고로 사업 연도라는 표현을 쓸 건데 이 사업 연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 사업 연도는 얘는 세법 용어예요. 사업 연도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회계 기간을 사업 연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거의 대다수가 사업 연도라는 글자를 보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회계를 가지고 볼 거기 때문에 이 회계는 회계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저와 같이 진도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 그리고 내일은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오늘 거는 뭐 여러분 특별히 공부할 거 없죠. 기초기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기술로 따진다. 그럼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시기가 이 재무회계 하는 이 시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재무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렇게 공부할 건데 재무회계가 제일 오랫동안 할 거고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래 또 장부에 써야 되고 재무회계 원리에 맞춰서 소득세 직원들 월급 주든 누구 월급 주든 또 장부에 써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기본 베이스라서 제일 길게 하는데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내일은 힘이 안 될 건데 모레부터 한 1, 2주 정도는 좀 어려우실 텐데 그 기간만 잘 지내시면 그다음부터는 할만하니까 그 내일은 일단 컴퓨터 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 그 제가 프로그램 2개 설치해 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회계사의 자격시험 여기에 있는 이 교육용 프로그램하고 세무사의 자격시험 프로그램하고 이 사이트는 제가 카페에 좌측에 보시면 여기 사이트 링크에 얘 2개 걸어뒀어요. 그러니까 얘 누르고 들어가셔서 받으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설치만 좀 해주시면 내일 수업할 때 원활할 것 같아요.